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심화연TV에 진짜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여기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놀러 오신 대표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하루의 김광일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일으키자 유엔은 신속하게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해서 유엔군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16개 나라인데요. 하지만 저도 이번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 참전했던 나라 중에 정말 처음 들었던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가장 적은 병력을 가지고 가장 눈부신 성과를 만들어냈던 부대. 혹시 구독자님들은 어떤 나라에서 파병 온 부대인지 아십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6.25 때 저희 나라를 위해서 많은 나라가 오셨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견했던 저는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는 총 5차에 거쳐서 6,037명이 참전하셨고요. 그 중에서 123명의 사망자와 53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죠?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전투를 치르셨는데 예. 단 한 명의 포로가 없으셨다고요? 사망자와 부상자는 있는데 포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유엔에서 정전을 하고 포로 교환을 하는데 그리스 종군 기자가 너무 신기해서 놀랬던 거예요. 아니 에티오피아는 6,037명이라는 전투병을 파견했는데 한 명의 포로도 없었다. 사망자와 부상자만 있었다. 여기에 놀랐고요. 더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253번의 전투를 했는데요. 무려 253승, 전승을 했습니다. 근데 전 이거 진짜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걸 북한에서는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0번 전쟁에서 100번 다 싸워서 이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것조차 저 같은 탈북민은 또 몰랐고요. 한국에서 나서자라는 사람들은 혹시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생소합니다. 에티오피아 하면 커피의 나라로만 알고 있었고 그렇죠. 예. 커피 생산지로만 알았는데 한국전에 이렇게 훌륭한 도움을 준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 커피 원산지를 보더라도 에티오피아 산만 사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가 이 파병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사실 에티오피아도 아픔이 있었는데요. 1940년대는 모든 아프리카 국가들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받던 시기였어요. 에티오피아도 이탈리아의 1941년에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국제연맹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국가에서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에티오피아 셀라시 황제는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자력으로 이제 군사훈련을 시켜서 끝내 에티오피아에서 이탈리아를 몰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약소국이 이렇게 침략을 받으면 유엔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 약소국을 도와주자. 집단 안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쟁이 난 게 한국전쟁 6.25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 더 한국전에 적극적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약소국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셀라시 황제는 본인의 황제 근위대인 강류 부대를 그래서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에티오피아 군의 이름이 왜 강류 부대라고 하나요? 셀라시 황제가 직접 이름을 정한 건데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막 혼돈스럽죠. 막 진짜 막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 혼돈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라라는 뜻이 있고요. 초전박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서 침략군들을 물리쳐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강류 부대가 파견됐을 때 셀라시아 황제가 명령을 합니다. 네. 우리와 세계의 평화, 집단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너희들이 가서 죽을지언정
후퇴하지 말고 싸워라, 열심히 이겨라. 싸워라. 가장 이 명령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강류 부대는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죽을지언정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 에티오피아 군이 한국전에 언제 참전하러 오게 됩니까? 1951년에 파병을 하게 됐고요. 총 5차례 아까 거쳐서 파병하게 됐고요. 사실 에티오피아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뭐 요즘은 뭐 비행기를 타고 오지만 일본을 거쳐서 이제 부산을 이렇게 오는데 배를 타고 옵니다. 당시 또 세상에. 에티오피아에 배가 없어서 미군에서 제공한 배를 타고 오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세상에 예.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그 에티오피아라는 그 먼 나라에서 출발을 해서 맞습니다. 배를 타고 3개월 동안 이 한반도까지 왔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당시 그 강류 부대가 그렇게 싸움을 잘했다는데요. 1951년 철의 삼각지 공방전에서도 단 한 차례도 고지를 내주지 않고 그렇게 싸움을 잘했대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셀라시 왕제가 명령했던 이길 때까지 싸워라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는 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6.25 전쟁은 그 과거의 전쟁했을 때는 흑인이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래서 사실은 미군도 한국 전쟁에 흑인들이 참전을 한 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중공군이나 북한군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도 그 당시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못 봤겠지만 처음 본 거죠. 그때 사진이나 이런 데 찍혔을 때 피부색이 검었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뭐 군이었던 미군들도 거죠. 있었겠지만 그 에티오피아 참전. 사람들은 더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중공군이나 북한군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당시에 이제 당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프리카는 식인종이다. 내가 잡히면 저 사람들이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저 사람들한테 잡히지 심리적으로 밀렸던 거죠. 그러네. 예, 그리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피하는 거네요. 그렇죠. 웬만하면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사실 에티오피아는 작전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미 7사단 안에서 예하 부대로 속해 있어서 미군에서도 자기들도 싸우기 싫어하는 고지가 전투 지역 있잖아요. 그곳에 에티오피아 장류 부대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부대, 제일 맞습니다. 어려운 처소에 맞습니다. 강류 부대를 예, 예. 앞에다가 진지에다 파견했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사실 예전에 우리 원란점 때도 우리나라 그 한국군이 가장 어려운 고지에서 싸워서 이겼듯이 한국 전쟁에서도 에티오피아 항류 부대는 가장 어렵고 싸우기 힘들었던 그런 곳에서 북한군과 중공군을 맞아서 백전백승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전쟁을 죽기 내기로 황제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이 작은 나라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강류 부대 전투원들이 전쟁에서도 용맹했지만 호송이 멈춘 뒤에도 사회 복구를 위해서 남아 있었다면서요? 어떤 일을 했나요? 1953년 전전 이후에도 4년간 매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휴전선하고 이렇게 복구 사업에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원들이 와. 계셨고요. 전쟁 이후에도 전쟁 고아들이나 어떤 피해를 봤던 분들 도움을 줬지만 특히 전쟁 중이었을 때는 부대 안에 네.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어마. 또 옷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자기네 군복을 잘라서 그것을 아이들한테 맞춰서 입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아프리카도 뭐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에 사실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도 잘 살았지만 그들도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월급의 일부 십시일반을 또 내서 우리가 지금을 따지면 아이가 보육원을 없는. 만들어서 전쟁 고아들을 보살폈습니다. 사실 그거 하기가 힘든데요. 자신들의 나라도 그 덜 봐야 될 가족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월급을 십시일반 조금 떼서 아이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는 이런 일을 했다는 전 진짜 알면 알수록 그 미담과 같은 이런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근데 왜 우리는 저는 왜 이걸 몰랐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전쟁에서도 진짜 그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막사 안에서 왜냐면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아이가 울고 그러는 아이들을 직접 이렇게 안고 자기도 하고요. 이 강류 부대도 되게 어렸을 때 참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뭐 20세 이게 아니라
나이를 속이면서까지 참전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미성년자일 때 나이 엄청 막 어리신 16세, 분들은 15세 이런 때도 참전하신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 전쟁 고아도 누군가의 아이들이었는데 부모를 잃었지만 자기는 부모가 그래도 고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딱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그런 아이들을 보살폈고요. 또 특히 한국에 왔는데 부산에 도착을 했잖아요. 네. 근데 한국의 아낙네들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 고향에 있는 내 가족, 엄마, 아빠, 그다음에 형제들의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향수에 대한 맞습니다. 그런 예. 그리움. 그러다 보니까 더 한국에 대한 애착이 생겼고 한국에 대한 어떤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러면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에 무슨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적인 교류나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왕래 정도는 있었나요? 예, 뭐 셀레시 황제 아까 네. 그 유엔에서 말했던 그분도 네. 박정희 대통령 때 2번인가 한국에 왔습니다. 아, 제가 이 자료 찾느라고 보니까 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와서 춘천이나 왜냐하면 이 에티오피아 악류부대가 화천, 충천 이쪽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하셨어요. 그 춘천에 무슨 탑 같은 맞습니다. 것도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네. 전쟁 기념탑이 있고요. 에티오피아는 그 전까지 우리나라보다 좀 잘 살았던 목축 국가 사업 나라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에티오피아는 뭐 유럽에 EU가 있듯이 아프리카는 AU라는 게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군 그런 데가 있는데 네. 그 본부가 에티오피아에 있을 정도로 아프리카에서는 상당히- 가장 큰 형벌인 어떤 그런 나라있죠. 그런데 이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나요? 전 7년 동안 대가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축업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망하죠. 그렇죠. 다 망하죠. 짐승도 안 되고 그렇죠. 곡식도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불만이 생기잖아요. 이 비가 안 오면 어디를 원망하겠어요? 하늘? 하늘을 원망도 하지만 대통령을 나라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아, 쿠데타가 일어나서 네. 74년에 에티오피아는 공산국가가 됩니다. 에? 아, 저는 이 공산이라는 두 글자만 들으면 치가 떨리는데. 그래서 당시 쿠바, 소련, 뭐 북한국까지 도와줬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에 가면 북한군이 그 당시에 공산국가 돼서 승전했던 기념탑까지 있어요. 아, 그럼 도와준 게 많네요, 북한이. 맞습니다. 그게 있으니까 와. 맞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누가 정권을 잡습니까? 그때 당시에. 맹게루스라는 그 장군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아, 그러면서 셀라시 황제를 몰아내고 정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암살, 그냥 목을 졸라 죽였다는 당시에 에티오피아 셀라시 황제는 80세가 넘는 고령이셨거든요. 그리고 셀라시 황제를 죽고 네. 공산국가를 만들었는데 어머, 이렇게 공산국가라는 두 글자가 딱 떠오르면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러면 한국전에 참전했던 우리 그 용사님들은 그 이후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가 들어선 다음에 그들은 괜찮았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북한의 정권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거기도 에티오피아도 공산국가가 되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과거에 반대 진영에서 그렇죠. 그리고 공산국가랑 싸웠던 강요부대가 가장 1순위 타겟이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산국가에 가장 반대되는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고문을 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다 뺏어버리고 어머, 그다음에 어떡해. 직장 같은 거 다 잘리고 막 어떡해.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강요부대원분들이 돌아가시게 되고 또 고문을 당하시고 또 그 후유증으로 전쟁에서도 후유증이 있었지만 결국 또 그 이후에 91년까지 에티오피아는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좌제 같은 게 좀 적용이 돼서 그 자녀들도 취업을 할 수 없게 막고 이게 무슨 진짜 공산당이네요.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요부대원들이 도저히 자기가 과거에 6.25 때 참전했던 거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거나 그런 걸 다 숨기고 지방으로 도망가시거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 지금 현재 75분 정도가 살아계시는데 도와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숨어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못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도 반동이라고 하거나 이 뭔가
국가에 위배된다고 했을 경우 이렇게 몰아가면 그 자녀들 타격받는 건 당연하지만 엄청난 하대를 받아가지고 살기 어렵다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고 정말 핍박을 받거든요.